네, 금융정책 얘기 좀 할 겁니다. 금융정책 그리고 확장적인 금융정책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긴축적인 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책에서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둘은 금융정책, 통화정책. 책에서 크게 세 가지 나와요. 1, 2, 3. 그래서 저기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 또는 그냥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할인율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부터 해보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 자,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요. 중앙은행이 있고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중앙은행이 확장적으로 얘기할게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국공채들을 국채 또는 공채를 받고 중앙은행이 대신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중앙은행의 국공채를 산다고 하죠. 산다는 얘기는 사고 나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국공채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국공채 이거. 거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덕에 돈이 늘어나죠. 돈이 늘어나니까 금융기관은 그럼 돈 갖고 있으면 뭐 하고 싶겠어요. 대출해주고 싶어 하겠죠.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납니다. 금융기관들이 나 돈 생겼네. 나 국공채 팔았더니 돈 생겼네. 이거 대출해줘야지. 대출해서 이자 받아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겠죠. 많이 받아가서 시장에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서 저기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급준비율 정책은 금융기관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있어요.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이 저기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100조를 받아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는 은행 내부에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래서 10%, 자, 100조를 예금을 받았는데 10%만큼은 은행 내부에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10조만큼은 남겨놔야 되고 90조는 대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비율을 낮춰준다. 5%로 낮춰준다. 그러면 5조만큼만 남겨놓으면 되고 95조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5조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5조만큼을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서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또 시장에 가서 펑펑 쓰겠죠. 그렇게 해서 통화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준율 정책이고요. 마지막 재할인율 정책은 또 여기 중앙은행이 또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딸리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대출 좀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얼마요? 그래서 나 화끈하게 한 100억 대출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A가. 근데 금융기관이 지금 돈이 딸려요. 100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빌려야겠죠. 어디 가서 빌리냐면 중앙은행 가서 빌릴 수 있어요. 한국은행 가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들의 은행.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 가서 빌릴 수 있다. 또는 최종 대부자 이런 말도 해요. 최종 대부자. 대부자라는 말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최종 대부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돈 빌려줘서 그럼 금융기관 돈 생기니까 그걸 A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제 금융기관이 돈 생겼죠. 그걸 다시 A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할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돈 빌려줄 때 중앙은행도 몇 퍼센트 이자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달라고 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달라고 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옛날에 비해서 작게 달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돈 빌리기 쉽겠죠. 그럼 돈 빌리기 쉽다는 건 얘가 다시 얘한테 돈 빌려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가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가지고 또 시장에서 펑펑 쓸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뭐 쓰냐? 요 지준율 정책은 거의 후진국에서 쓰고요. 선진국들은 거의 다 이거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예요. 주로 쓰는 게 중국은 아직도 이것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만 있는데 중앙은행이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기준금리 조절이에요. 기준금리 조절. 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딱 정해요. 예컨대
기준금리를 그러면 낮추는 걸로 가봅시다. 낮추는 걸로. 기준금리를 아니다. 올리는 것부터 합시다.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시장에 있는 모든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까 자, 은행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가기도 해요. 맞죠?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마구마구 넣습니다. 우와, 예금 금리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 마구마구 넣고 대출은 잘 안 받아가요. 대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겠네요. 제가 여기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라고 해서 여기 R이라고 씁니다. 레이트입니다. 예금 이자율도 올라가고 대출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아가요. 대출했다가는 완전 패가망신을 하니까 빚 갚다가 패가망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돈들을 다 은행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 은행은 시중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시중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묶여버려요. 이 안에 들어가서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돈은 줄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은행에 이제 돈 넣어요? 생각보다 잘 안 넣어요. 이제 야, 이거 은행에 저기 돈 넣어봤자 이자 그냥 꼴랑 쥐꼬리만큼 주는데 은행에다 예금할 필요 있냐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엄청 많이 해가죠. 대출은 와, 대출 금리 싸다. 지금 빌려가지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전 세계가 했던 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다 낮췄어요. 우리나라도 0.5%까지로 낮췄고요. 미국은 제로까지 낮췄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돈 쓰라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서 돈 쓰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기 밖에 나가서 소비 안 하던데 야 소비 좀 해 이렇게 대출 받아서 소비 좀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가서 은행 내부엔 돈이 없고 은행 내부로부터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했더니 주식 떡상 부동산 떡상 이렇게 된 거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버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시장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 기준금리들이 2022년 들어서 전 세계 기준금리들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2년 들어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다시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대출 안 받아가죠. 그래서 현재 2022년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가 잡으려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게 사실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이고 언론에서도 신문 뉴스에서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했다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나마 얘가 좀 나오는 편이고 기준금리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많은 이제 경제책에서 요 세 가지만 언급하고 얘를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되게 아쉽다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하고 뉴스에서도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현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인 거예요. 이게 긴축적인 거예요. 이게 확장적이고 그리고 혹시 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이거 영어로는 QE라고 하거든요. quantitative 양적으로 우리가 질이냐 양이냐 따질 때 야 밤 양이 적어 이렇게 양이 너무 적어 이렇게 할 때 양이 많아 할 때 그 양이에요. quantitative고요. 완화한다는 건 쉽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준다. 그래서 이는 easing이에요. easing. 쉽다, easy하다 할 때 그 easy에다가 ing 붙어가지고 easing입니다. 그래서 quantitative easing인데 양적 완화라는 건 요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있죠. 이거를 확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완화는 이거의 확장판이다. 그럼 어떻게 확장판인 거냐? 자, 이 금융기관들한테서 국공채를 받고 돈을 쏴주는 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중앙은행은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국공채는 안전해요. 국공채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건 나라에서 발행한 거니까. 국공채는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것만 샀어요.
그런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건 2008년도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번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번 버냉키 또는 뭐 벤 버냉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냉키라는 사람이 그때 전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확장 정책을 쓴 거예요. 통화 정책을 완전 확장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옛날엔 이렇게 안전한 것만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하지 않은 것들도 사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컨대 회사채. 회사차 나라가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국채라고 해요. 그럼 회사가 돈을 빌리고 발행하면 그걸 회사채라고 하죠. 자,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커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커요. 당연히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공채보다 회사채가 더 위험해요. 회사채가 더 위험한데 그 회사채 같은 것들도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번 버냉키 아저씨가 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중앙은행이 훨씬 많이 사준 거죠. 훨씬 많이 사줬으니까 금융기관들이 돈이 훨씬 많이 생긴 거예요. 돈이 훨씬 많이 생긴 거예요. 또는 자 금융기관 말고 이 회사채 이거 있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봐요.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저기 기업들이 돈을 빌린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릴 때 중앙은행이 직접 그래 너네 회사채 우리한테 줘 우리가 저기 너네 회사채 살게 그 얘기는 우리가 너네한테 돈 빌려줄게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들한테도 돈을 빌려준 거랑 같은 효과인 겁니다. 아까는 제가 이 국공채는 거의 다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다고 했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기업이 새로 돈을 빌리면서 회사채를 찍어낼 때 회사채를 새로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야 너네 회사채 발행한다며 다시 말해서 너네 지금 돈 빌린다며 우리가 빌려줄게. 지금 시장에서 돈 빌리기 힘들지 우리가 빌려줄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돈 막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업들도 돈 빌려가고 금융기관들도 돈이 생기고 하면서 그럼 기업들이 돈 빌려가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투자하고 사람들 고용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거 2008년도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번 버냉키 아저씨는 지금 2022년도 12월 현재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꽤 유의미한 저기 인물입니다. 사실 살짝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왜냐면 이 아저씨가 10월 달에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에요. 이 영상. 11월 달 매경 테스트랑 테스트에 그래서 버냉키 아저씨가 나왔어요. 완전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잖아요. 요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이 뭘까요? 해서 버냉키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12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시겠죠? 11월에 냈는데 12월에 또 낼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버냉키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노벨상 받았다까지 해서 그러니까 책에 많이 등장하는 금융 정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요거를 좀 이제 핵심으로 배우는 거고 메인으로 배우는 거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그리고 이건 시사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